중국 경제도 많이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그 중국 공산당의 최대 연례 행사이자 5년간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4차 전체회의, 사중전회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어제 폐막이 됐습니다.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관세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중국 경제를 또 어디로 향하는지 또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장인 김경환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 하면 최근에 네. 그 물가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디플레이션 상황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중국의 근원 물가라든지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CPI라고 부르는 소비자 물가는 최근에 이제 뭐 겨우 1%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중국이 2022년부터 다양한 물가들이 이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저희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구간은 큰 틀에서 연장은 좀 되고 있는데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중국 주식도 좀 오르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리플레이션 즉 디플레이션을 좀 지나가는 구간이 기대된다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품이라든지 유가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최근에 한 7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물론 네. 그 진폭 자체는 이게 일본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일본의 과거 모습 하에서 이제 하단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물가는 좀 오르기 시작을 했고 이제 최근에 주식을 띄우는 과정에서 돈들이 초과예금으로 이제 은행에 많이 이제 쟁여져 있었는데 네. 이제 이 돈들이 나오는 신호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내년에는 물가가 좀 오를 걸로 예상은 되지만 어쨌건 큰 틀에서는 디플레이션의 연장 국면이 올해도 이어졌고 조금 빠져나갈 조짐을 하반기부터 좀 보이는 정도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그러면 디플레이션을 빠져나가는 뭐 문고리 정도 잡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부동산 경기도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수년 전부터 비구이 위안, 뭐 네. 헝다 사태 네. 해서 큰 부동산 개발사들이 넘어지면서 중국 경기 정말 안 좋구나 느껴졌었잖아요. 네. 최근 부동산 경기 그쪽 상황은 어때요? 일단 부동산 경기는 저희가 이제 주체인 저희가 디벨로퍼라고 얘기하는 건설사들 네. 중국은 좀 복합적으로 디벨로퍼라는 표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개발사들입니다. 예, 이 부동산 업체들의 개발. 어떤 신용 사이클 붕괴는 여전히 좀 연장선상에 있는 상태고요. 중국 부동산이 큰 틀에서 보면 한 4년 정도 지금 조정을 겪었고 거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건설 경기가 동반해서 경착륙하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역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거래라든지 가격의 어떤 하락폭이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정도고요. 여전히 그 전년비로 보면 가격이 마이너스인 구간이 좀 많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뭐 서울로 치면은 서울 경기도권 같은 수도권 중심의 1, 2선 도시는 최근에 이제 전월비로는 상승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큰 틀에서 4년 정도의 조정이 최악은 지났지만 여전히 반등을 하거나 회복 조짐이 세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또 이제 애시당초 중국의 이 표면적인 이유는 저희가 부동산이 안 좋은 거지만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2016, 17년부터 시주석 포함한 중국 수뇌부가 탈부동산과 산업 고도화를 하려는 성장 모델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공급자의 문제가 굉장히 커서 우리처럼 뭐 가계부채로 시작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공급자 문제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붕괴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올해도 중국의 건설 경기라든지 네. 또 거기서 땅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지방 정부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굉장히 지하실에 있는 구간에서 연장 중이고 내년에 이게 이제 회복되느냐 여부도 기대감이 아직은 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8, 9년 전부터 부동산 중심의 성장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기조로 갔던 거고. 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착륙은 네. 쾅 하고 내려온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그걸 또 연착륙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은 좀 있었던 건데. 있죠. 근데 억지 부양까지는 또 아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 모델이 저희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나 대한민국 사례를 너무나 많이 스터디를 했고 중국은 특별히 또 지방 정부가 껴서 생기는 어떤 버블 자체가 이 가계 건설사, 디벨로퍼, 저희 지방정부의 이 삼각구도가 너무 20년 동안 버블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공포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건설사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가 이번 팬데믹이 거치는 과정에서 가계까지도 이제 투자 심리가 급냉하면서 원치 않았던 조정까지 3년 동안 더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인데 가계 입장에서 여전히 집을 사겠다 혹은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주식을 하면 했지 지금 현재 부동산을 선택하는 어떤 선호도는 아직까지는 바닥은 왔는데 아직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의 1, 2선 도시에서도 집값이 막 반등하거나 크게 올라가 이것도 아니고 계속 더 떨어지거나 이것도 아니고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정도의 시기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내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10억짜리 집이 지금 대부분의 도시가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까지 한 30에서 35% 정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금매가 아니더라도 실제 조정폭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역자산 효과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소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을 했었고 그렇죠. 복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도했던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소화가 됐고 대도시의 경우는 이제 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랑 되게 유사하게 양극화된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저희가 양극화가 있고 또 저희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의 차이가 크듯이 중국 부동산도 동부연안이나 중부의 1, 2선 도시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다만 중국 정부 국가 전략 자체가 부동산 가지고는 사회적인 파괴가 너무 크다라고 보는 시각이 너무 강해서 살리고 싶어도 난이도가 있지만 살리고자 하는 의지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바닥 확인 하에서 이제 저희가 중국 내수가 더 안 내려가는 수준의 어떤 충격이 완충된 수준으로 당분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많이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중전회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큰 틀의 국가 정책을 이제 맞습니다. 정해나가는 그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네. 이름이 어려워요. 사중전회 이게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숫자를 조금 이제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1중, 2중, 3중, 4중 이번이 4중 전인데 보통 이제 중국의 당 지도부는 5년 정도의 사이클을 갖고 이제 교체가 되고요. 이번 기수가 20기 지도부고 20기의 지도부는 5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서 당대회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네. 소집하는 급들은 우리로 치면 차관 이상급, 중앙위원 200명 이상 그리고 정치국 위원까지 해서 이제 모이게 되고요. 7번의 소집을 대략은 보통 요 시기인 10월 달에 소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1중전에서 20기 지도부가 하는 첫 번째 회의가 20기 1중전회고 이번은 20기 4중전회입니다. 보통 4중전회나 5중전회는 이제 그 회기에 따라서 그 횟수에 따라서 조금의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못했던 이 회의가 좀 겹쳐서 인사와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 공석들을 좀 채우고 이제 중국에서 시장에서 지금 제일 관심이 높은 경제산업 5개년 계획을 이제 입안을 시켜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먼저 설정을 시키고 우리가 전인대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년 3월에 열리는 전인대가 국회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독당 체제긴 하지만 여당에서 이제 입안을 이번 10월에 시키면 이 5개년 계획이 내년 이제 3월에 정식적으로 반포가 되고요. 내년에 이제 시작해서 2030년까지 하게 되는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어제 저녁에 이제 회의를 마치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게 올해가 2025년이어서 5년 단위로 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당의 그 정치 사이클하고 그 경제산업계획 5배수가 이제 좀 약간 엇갈리는데요. 경제산업계획은 5배수로 가는 해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14차 5개년 계획에 이제 5년 차였고 내년에 시작하는 이제 15차 5개년 계획에 1년 차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마침 이번 당대회에서 이제 이 내용장의 이제 청사진을 좀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5년간의 발전 틀, 소비 촉진, 그다음에 부진한 내수를 좀 탈피하는 것부터 또 포인트를 안 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집권한 지 13년 차가 됐고 1기 5년, 2기 5년 그리고 이번이 이제 3년 차인데 확실히 시 주석 포함한 지금 수뇌부는 기술 자립이나 과학 쪽 그리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내수나 서비스 같은 일부 소비 관련된 것보다는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내수보다는 네. 과학기술, 네, 왜 신질 생산이라고도 표현하는 네, 정확하십니다. 질적으로. 네, 그 부분은 사실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 어제 나온 그 공포문 이제 공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요약의 요약이고요. 예. 이 이제 디테일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계속 단계에 걸쳐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그 문구를 볼 때 중국이 또 한자기도 하지만 단어의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수뇌부가 더 중시하는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산업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1순위로 놨습니다. 이게 지난 14차 5개년 계획 때 5년 전에는 예. 2순위였고요.
그리고 1순위였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은 2순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1순위와 2순위를 산업현대화나 과학기술 자립 이런 쪽으로 이제 1, 2순위를 뒀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3순위로 이제 내수 확대를 이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하신 내수 확대는 사실 중국 수뇌부 공문에는 이제 우선순위 아니었습니다만 몇 가지 좀 방안들을 어제 제시를 좀 했습니다. 일단 네. 제일 지금 중국에서 제일 문제인 거는 수요가 부진하고 기본적으로 유효 수요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라서 중국 정부가 좀 이제 강조한 부분은 이제 민생 관련해서는 좀 보조금을 좀 많이 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중국 부양책을 보면은 뭐 이관신이라고 불리는 소비재 관련 보조금 같은 것들은 줬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현금을 주는 형태, 살포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주진 않았는데 네. 이제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최근에 캠페인을 좀 많이 하면서 출산 보조금이라든지 이제 노인에 대한 보조금 이런 쪽에 대한 보조금 강조 또 민생을 강조한다든지 했고요. 아무래도 내용이 기술 쪽이 좀 많았습니다만 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제 확장을 좀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면세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지금 부양할 수 있는 분야를 서비스 쪽이라고 좀 보고 관련 투자에 대한 의지를 어제 조금 표명을 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계가 사실 지금 돈이 많지만 부동산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새로운 투자 대안이나 뭐 미국 같은 주식 비중이 높은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회보장제도도 오래 걸리는 것이고 지금 보조금을 준다 해도 이 효과 자체가 단기 진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틀은 여전히 내수가 중요하다고 걸어놨지만 더 자세한 내용들이나 실제 의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주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내년 3월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선순위는 내수보다는 산업현대와 과학기술 네.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내수를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 네. 서비스업 중심으로 또 키워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 중국의 사실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로봇도 네. 그렇고 우주 그 텐궁이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도 몇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네. 이번에 그러면은 더 크게 제시하는 그림 어떤 틀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실은 작년에 했던 삼중전의 이후로 중국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결국에 기술 자립 부분에 대한 강조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기술 자립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제 본인들이 5년 전에는 혁신을 강조하고 인재풀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민관학이 같이 하는 이런 산업 지원에 조금 더 목을 맸다면 최근 이제 이번 앞으로의 5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어떤 그 내용은 조금 자신감이 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혁신은 좀 어느 정도 했고 본인들의 전반적인 공급망의 인프라라든지 생산 요소에 대한 부분이 자신감이 붙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중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역시 제조 강국을 시도할 거고 해외 쪽에 점유율을 이제 높여놨지만 사실 박리담의 측면이 꽤 컸기 때문에 이제 질적인 부분을 좀 강조한다든지 또 반도체를 지금 이번에 직접 언급하거나 어떤 특정 산업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융합 발전하겠다는 쪽에서 이제 뭐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나 정책 지원들 또 서비스업도 사실 여기서 같이 강조를 했고 아까 얘기하신 우주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국내에도 관심이 매우 많은 이런 산업에 대해서 중간재나 자본재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수출 비중을 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기존의 이제 계획을 이번에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2, 3일 있다가 어제 나온 문구 수보다 한 4-5배가 많은 문구들이 나오면 이제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대한 육성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아마도 대체로 이런 산업들이 강조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뭐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것만 육성을 했다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사실은 누가 봐도 방향성은 4차 산업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AI도 그렇고 네네. 또 반도체 측면에서도 그런 거고요. 네. 이게 점점 과거에 그 굴뚝 산업도 그렇고 4차 산업으로 갈수록 더 그렇고 우리랑 또 경합이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겹치고 없잖아요. 있죠. 네네. 계속 겹치고 있고. 네. 우리 증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상하이 종합지수도 좀 꽤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또 다른 나라 증시에 비했을 때는 오름폭이 크지는 않죠. 한 올해 4월 많이 떨어졌을 때보다 한 30% 정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중국이 지난 전고점이 2021년 저희 예. 코로나 때 21년 10월 달이었고요. 사실 4년에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었고 작년 9월부터 해서 한 정확히 한 1년 정도가
이제 하단을 좀 장기 하단을 구축을 하고 뭐 최근에 딥시크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작년 9월, 올해 2월 그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세까지 맞물리면서 3단에 걸쳐서 장기 하단을 조금 구축하면서 조금 올라오곤 있는데 과거 한 3, 4년 동안의 수익률 하락을 감안을 하면 네. 최근 1년 정도는 이제 과거에 이제 최근에 주요국들이 한 3, 4년 전에 겪었던 일을 중국은 이제 겪기 시작했다라고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폭 자체도 상해 심천 같은 본토 증시로 얘기하는 대륙 시장이랑 또 최근에 홍콩 시장의 상승폭 자체는 단기에 좀 빨라 보여서 그렇지 연간으로 보면 미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이런 신흥국 기타 국가 대비해서도 수익률은 절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 내에서도 그 4차 산업 기술 기업들 많이 상장돼 있는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오른 측면이 맞습니다. 있죠. 종합 네. 지수보다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사중전회 결과도 이제 디테일한 건 더 나와봐야겠습니다만 네. 투자자들이 그러면 주목해봐야 될 거는 역시나 첨단과학기술 쪽으로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을까요? 맞습니다.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나올 것들을 좀 미래를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올해 중국 증시가 그래도 세간에 좀씩 관심을 갖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를 좀 지우고 있는 계기 중에서도 네. 지수 상승 사실 견인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두 가지요. 저희가 이제 테크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기술 기업들하고 선진 제조라는 테마를 중국 정부가 만들었는데 이제 시장에서도 그걸 좀 쓰고 있는데요. 선진 제조라 함은 중국의 조선이나 히토 같은 지금 자립하는 쪽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산업들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같은 산업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선진 제조라고 하는데 테크와 선진 제조 이 두 개 분야만 사실 전체 시장을 견인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5개년 계획 자세한 내용이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시장이 이 5개년 산업계획 관련해서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전략적인 산업인 방산이나 히토 같은 물자 분야 그리고 어제 강조한 이 기술 분야 쪽에서 중국 정부가 좀 집중적으로 키우려는 쪽이 예를 들면 내년에 제약바이오라든지 혁신의약품이라든지 또 방산 같은 쪽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분야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자립 관련해서 AI 칩 분야나 올해 사실은 이미 매매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매매로서는 좀 과열이지만 관련해서 정부 정책 기대감은 일단 내년 3월 전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 관심이 여전히 높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요 5개년 계획의 구간과 함께 좀 맞물리는 게 중국 가계 자산의 포트 변화인데 중국의 증권주나 네. 보험주 같은 것들도 상당히 그 앞으로 5개년 계획의 산업의 수혜 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금융사들이요. 네, 금융인데 단순하게 저희가 중국이 워낙 은행이 크고 은행 의존도가 20년 동안 높았던 국가지만 네. 앞으로 이제 중국의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들도 구조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쪽에 대한 연계 산업들이 커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오늘 뭐 뒤에서 잠깐 중국 주식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하는 어떤 의도 자체가 아하. 사실은 많이 미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네. 편중돼 있지 말고 네네네. 금융 쪽으로 좀 많이 갖고 있어라. 네. 투자도 많이 하시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국가적으로나 가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식이 구조적으로 편입 비중이 낮은 나라긴 합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부동산 불패였고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60% 가까이가 사실 부동산이어서 그렇죠. 중국 인민들도 사실 지난 4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조정과 슬픈 시간을 좀 보냈는데 앞으로 주식 비중을 구조적으로 좀 높이겠다. 근데 이걸 말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사라든지 우리로 치면 중국의 연기금 같은 쪽에서 이제 주식을 꾸준히 받쳐주면서 ETF를 사주고 있고 가계는 뒤에서 설명 좀 드리겠지만 너무 몇 년 동안 이 정기예금 금리나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형편없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올해처럼 이제 위험 선호도가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또 선택하는 경향도 좀 갖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증권주 보험주를 꼭 5개년 산업계획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증시판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커지고 저희가 이제 WM이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자산관리 상품 시장. 이제 중국도 이제 은퇴 연령이 폭발적으로 한 3억 명씩 저희가 은퇴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들의 예금으로만 돼 있는 또 저축률이 높았던 이 국가가 주식을 구조적으로 이제 손을 대는 또 아시겠지만 해외 투자가 어렵죠 중국은 홍콩 네.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주식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상승을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뭐 9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 버블이 크게 빠졌고 중국은 이제 2020년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어려워졌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이제 부동산 불패로 뭔가 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 같긴 하나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투자 자금이 부동산보다는 증시로 가게 하나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중국도 그런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는 거고 네. 그 증시 투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여쭤보겠고요. 네. 또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 이게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이라고는 합니다만 이 협상이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1, 2년만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계속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나타났던 변화가 그동안 좀 수세에 있던 중국이 먼저 좀 공세를 펼치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출 통제지 않습니까? 그 히토류에 대해서. 네. 네. 이거는 정말 초강수 카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중국과 미국의 협상 국면은 4월 상호관세 이후로는 전술적인 휴전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큰 틀에서 표현을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만 합의 이혼 과정인데 이제 법적 분쟁까지는 안 가고 예. 한 2, 3년에 걸쳐서 디커플링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탈동조화로 보고 있는데요. 별거. 네, 예. 이제 별거나 합의 이혼을 하는 건데 양측의 기득권층이나 저도 중국에 뭐 10년 정도 예전에 예. 살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중국 수뇌부 포함한 기득권층이 어떤 친미까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의 영향력과 또 글로벌 무대에 대비시켜준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바이든 정부 막판부터 그러니까 지난번 미국 정부부터 사실상 이 부분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독당 체제고 좀 길게 보는 측면에서 피해의식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히토류나 생산 물자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4월 상호관세 부과 이후로 5월달 제네바 합의까지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이번 에이펙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조금 걱정하는 거는 네. 중국이 자체적인 본인 무기라고 생각했던 히토류나 생산력에 대한 부분을 좀 과신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제네바 합의 이후로 중국 정부가 말씀하신 히토류 포함한 광물 관련해서 예. 문건이나 통제 관련 법안을 발표한 게 무려 한 40건이 넘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보면 60건이 넘는데 줄줄이요 네네, 계속해서. 매년 발표한 수준 대비해서 거의 10배가 넘고요.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화나게 했던 10월 9일에 발표한 해외 생산, 그러니까 본인들의 히토류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해외 물자에 대해서도 뭐 승인을 해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는 이 과정이 단기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좀 넘어서서 사실은 생산력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한 2, 3년 정도의 본인들의 아주 대형 카드로 보고 장기적으로 좀 보고 어떤 그 협상의 어떤 과정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희가 조금 최근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게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 네. 그냥 미국의 목줄을 이제 쥘 수 있는 그런 신호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 대상으로 해서 흑자국이고 네. 주요 이제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는 쪽은 사실 미국이 맞는데 단기적으로 미국이 지금 취하고자 하는 제조 강국이나 생산망을 다 새로 구축하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지난 10년 동안 깔아놓은 이 생산재 쪽에서의 그 어떤 강력함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반도체 제재랑 똑같이 복제를 해서 지금 히토류에 대해서 통제를 좀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받은 거 비슷하게. 네, 똑같이 지금 복제를 했습니다. 사실 히토류가 뭐 극미량만 들어가도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등등은 사실은 똑같이 미국 장비를 써서 반도체를 밖에서라도 생산하면 승인 받아야 되는 것과 사실 유사하지만 사실 산업단에서 보면은 이제 같은 통제를 할 수는 없죠. 다만 중국이 올해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빌드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준비 과정을 보면 생각보다 이번 협상이 단기 지렛대를 넘어서서 굉장히 생산망 쪽에서 분쟁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 갖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중간 진영에 있는 저희 뭐 대한민국과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양국 사이에서 이 히토류나 생산 물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 또 불가피한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되게 또 예민할 수밖에 없죠. 히토류라는 게 또 당장 대체가 되느냐 이것도 좀 어렵다고 하고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또 최근에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히토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놨다. 뭐 호주가 됐든 아르헨티나가 됐든 네. 그렇게 되면서 몇 년 후에는 히토류가 우리도 넘쳐날 것이다. 막 이렇게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도 하는데 네네. 물론 이것도 뭐 협상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게 대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완전히 소재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 그냥 거시경제 측면이나 정책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방향성은 맞아 보이고 또 앞으로 이제 국가들 간의 동맹이나 생산망 측면에서 협력은 훨씬 강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춰가는. 근데 이제 이게 단일 국가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머리로 탈중국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이미 어떤 융합되는 분야 너무 많고요. 특히 중국이 공급망 쪽에서는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잘 돼 있었고, 특히 이 소재나 어떤 광물 쪽에서는 중국이 실제 주주로서나 지배 소유주로서 이제 활동하는 다른 지역까지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어떤 광물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호주에 있는 광산에 중국의 네. 지분이 높고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아프리카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로 얘기하는 동남아시아나 이 개별 국가들의 영향력은 중국이 조금 많은 준비를 좀 해왔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미국이 한 3년에 5년에 걸쳐서 이런 다변화라든지 협력 강화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초단기나 중단기로 봤을 때 한 1, 2년을 놓고 보면 사실은 중국과의 협상이 뭐 100%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 병행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반도체를 좀 넘어서는 다른 관세 쪽 이상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동시에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달 초에도 증시가 갑자기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이 그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였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네. 이걸 미국이 어떻게 받는가가 되게 궁금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시진핑 주석은 훌륭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유화적으로 나갔어요. 강대강으로 간 게 아니라. 네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직 히토류에 대해서는 미국이 준비는 다 안 돼 있구나라는 것도 네.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로 협박을 좀 했다가 또다시 유화적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네. 계기가 10월 9일 이후로 이제 해외 생산대에서 중국이 12월 1일부터 이 법안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 포함된 것들을 반도체 복제했다는 그 제재가 그런데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도권 싸움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올해 아마 관세를 최소한 어느 정도 이제 매우 낮추고자 하는 시도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대미 관세율이 40% 이하로 떨어지긴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40에서 50%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 중국 정부가 이제 항구적으로 좀 낮추려고 시도를 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노력들이 이번 그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곧 열리게 될 다음 주에 열리게 될 회의 포함해서 12월 1일까지 좀 시간을 넓혀놓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세 협상. 네, 사실은 저는 이번 에이펙에서 경주에서 양쪽의 빅딜과 여러 가지 그 발표가 동시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시장이 너무나 무난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경계를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이 협상 과정을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각으로 좀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과정 자체가 무리할 수도 있고 준비도 꽤 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예. 저희가 수치로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연간의 중국 수출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대미 수출이 지금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 수출이나 밀어내기를 통해서 연간 6, 7% 연율로 보면 한 7% 정도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거 분명히 빠진다. 이거 뭐 네. 동남아나 심지어 최근에 아프리카까지 우회하고 있다인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본인들이 전략적인 인내를 해볼 만하다. 올해 수출도 생각보다 우회로든 뭐든 견디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내수 침체고 고용이 안 좋고 하니까 중국도 급할 거라는 시각에서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내년 중간선거까지 본다든지 해서 조금 더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노딜로 보긴 좀 어렵지만 그냥 다수의 스몰딜 같은 작은 협력 외에는 도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도 좀 이 과정을 조금 예민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더 깊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김경환 연구원 통해서 이야기 듣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김경환 팀장과는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0시 3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특히 이제 중국 쪽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김경환 팀장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와, 벌써 다음 주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경주에서 열리니까 여기서 큰 틀의 합의 전 세계 긍정적인 뉴스가 막 나왔으면 좋겠으나
글쎄요.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4938님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이 외교 자리에서 결정적인 발표를 한다거나 강력한 발표를 별로 과거에도 한 적이 없어서 흐지부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앞에서도 김경환 팀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신 게 뭔가 긍정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래도 크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저는 봐야 되다 보니까 주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기대했던 부분이나 혹은 지금 뭐 실제 관세 부과되지 않을 걸로 보는 시각이 거의 80%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 네네 이대로 간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큰 호재가 있을까라는 어떤 소위 말해 빅딜이라는 부분이 있겠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게 사실이고 실제 저도 아까 지금 시청자 얘기하신 것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인 시각은 양측이 만나는 건 사실 좋은 일은 맞는데 실무자들이 어떤 이제 합의를 해서 실제 같이 합의문을 발표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기대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 혹은 가장 큰 기대치는 양쪽이 4월부터 지금 유예하고 있는 최종 관세율을 이번 자리에서 얼마로 합의했다. 펜타닐 문제 때문에 얼마를 인하해주고 그래서 최종 50% 40%대인 것들이 뭐 네. 확정이 됐다라는 이제 확정 부분하고요. 뭐 금융이나 외환 같은 협력은 저는 사실 기대는 안 하고 지금 기술 분야 관련해서 양측이 저사양 반도체 그리고 중국도 나중에 가서 뒤통수를 칠 수도 있지만 지금 광물에 대한 어떤 히토리나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합의하는 정도의 이제 발표문 정도가 담기면 저는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그 히토리 수출 통제도 어느 정도 푸는 방향으로 네네네. 또 미국도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의 사양의 반도체 수출까지 허용해 주면 그거라도 이루어지면은 네. 이것도 뭐 대박은 아닙니다만 네. 그 정도만 나와도 다행이다. 이런 네, 시장은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라면 네. 특별히 같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게 없다라든지 혹은 또 12월까지 조금 연장시켜서 또 관세를 확정짓지 못했다. 그리고 히토류나 그 반도체 관련된 물자에 대한 부분을 합의문에 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올해 연을 넘기면서까지 아무것도 발표하진 않을 걸로 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자리에서의 실망감은 그 정도 것들이 발표가 안 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만나고 악수하고 네. 다 같이 기념사진은 찍겠지만 네. 왜 그 역사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악수하면서도 서로 째려보는 사진. 네. 근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그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타결은 지었어요. 네. 뭐 대두나 뭐 농산물을 얼마씩 사주고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또 7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도 네. 계속해서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큰 틀로 봤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뭐가 타협이 되더라도 또 갈등은 이어지고 네. 또 협상하고 또 갈등이 이어지고 네. 이게 또 거의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틀 아닐까요? 맞습니다. 패권국가 사이.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을 놓고 보면 전선이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직접적인 그 분쟁은 그냥 그렇게 유지를 하고 다른 나라들 국가들 간의 어떤 종용을 해서 예를 들어 백악관은 이제 기타 유로존이나 이제 동남아나 저희가 이제 일본과 한국 같은 국가들에게 이제 대중 제재를 이제 종용하고 요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생산력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괴롭게 만드는 형태의 이제 다른 전선에서의 싸움들 뭐 동남아나 한국과 일본 공급망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사실 금융이나 환율 쪽의 어떤 부분들은 중국이 대체로 지금 환율도 절상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고 금융 개방이나 서비스업 개방도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먹을 건 없지만 어쨌건 개방하는 기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싸울 건 없다고 보고요. 조금씩은 그래도 금융시장 네네네.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약간씩이라도. 네, 다른 지역에서의 전선이 확대될까 봐 이제 그 부분을 면밀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단기 봉합 이후로 법적 분쟁까지는 안 가지만 합의 이혼을 약속한 양국이 이제 다른 쪽 지역에서의 이제 인맥 싸움이나 새 싸움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을 내년에 이제 화두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네. 또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증시 뭐 투자 시장 쪽으로 좀 이야기를 돌려가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정치권 일각에서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행진에 중국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의원분이 있더라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 쪽에서는 명확한 증거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개별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중국 쪽에서 최근에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은 중국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AI 밸류체인의 가장 핵심인 국가 중에 하나라는 부분을 한국과 대만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관심 빈도는 높아졌지만 부러워한다. 네, 예. 네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믿고 있는 통계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이나 개인들의 대규모 한국 주식 유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영향력이 그렇게 클까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 쪽 데이터에서는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국 자본 비중은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자본에 비했을 때는 정말 작은 수준이고 그래서 금융을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 때문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52%고요. 하이닉스도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5% 이제 육박합니다. 네.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77%니까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무방한 거죠. 그런데 그 중국 자본이 이제 공시까지 될 정도로 공식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산업은 있습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뭐 텐센트를 비롯해서 중국의 대기업들이 지분을 또 많이 사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이해득실 차원에서 물론 우리도 중국에 진출해서 많은 돈을 벌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플랫폼 산업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또 아시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그런 그 산업 쪽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내 동남아라든지 동북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투자하려는 수요는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중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요국들에 대한 지분 투자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그 국가에서 조금 쉽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루트로 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제 유통시장에서의 매매로서의 어떤 통계는 크게 유의미하게 잡히진 않지만 네네네. 기업에 대한 투자나 특히 중국에서 좋아하고 있는 산업들, 뭐 엔터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또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계 장비나 제조 분야에서 본인들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요는 사실 내부적으로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는 장기적인 추세라기보다는 영내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 영향력이 커지면서 앞으로 이제 저희 한 10년 정도 지나면 타고 갔을 때 중국의 자본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경우는 꽤 많아질 거로 생각은 갖고 있지만 중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흥미를 느낄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출시되는 게임의 퀄리티를 보면 중국 게임들의 퀄리티가 또 어마어마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쪽 산업도 그러니까 과거에서 보면은 네. 뭐 철강화학, 막 조선 이런 데서 우리나라 따라잡았듯이 이제 네. 뭐 디스플레이, 네. 또 반도체까지 네. 넘보고 있고 네.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보완드리면 중국이 어쨌건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생산자가 많아졌고 상당히 많은 기술 기업들이 많아지고 유통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시커머스로 부를 정도로 중국 내적으로 내수가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은 많지만 수요가 예전 같지 않고 경쟁이 너무 심해서 밖으로 해외 전략을 본인들의 이제 핵심 전략으로 보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나가고자 하는 수요가 많고 투자하고자 하는 이 큰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해외 기업 진출이 어렵다면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이든 동남아든 인도든 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회로가 결국에 내부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라고 또 이해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서학개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최근에 중학개미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래도 이제 과창판이라든지 중국의 과학기술 기업들,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우리 투자들의 관심도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느끼시기 어때요? 어쨌건 중국은 2022년부터 국내 이제 투자자들에게 많은 트라우마를 들였거나 혹은 미국이나 인도 같은 지역이 대세가 되면서 뭐 최근에 뭐 국내가 좋습니다만 어쨌건 미국의 포지션이 많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혹은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굳이 이런 이제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년 9월부터 중국이
이제 기존에 했던 성장 모델을 좀 탈피해서 산업 고도화를 했고 올해부터는 특히나 이제 중국 산업에 대한 재평가나 혹은 뒤늦게라도 저희가 이제 조금 충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졌고 실물 기업들에선 더 많을 것 같은데 AI 로봇 이런 네네네. 특히 그래서 압도적으로 뭐 미국의 M7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수익성과 글로벌 영향력은 아니지만 영내에서 혹은 이 제조 분야에서는 중국에 좋은 기업이 많다. 그래서 마진을 미국처럼 남기고 이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생태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국 내에서도 이런 자신감들이 좀 생기는 과정이 주식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제 조금 그 트라우마를 좀 벗고 중국의 대표 기업들은 좀 지켜볼까? 혹은 중국의 이제 내부적으로 민영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그런 관심감들이 좀 커진 거지. 여전히 투자 비중이나 뭐 미국 대비해서 저희가 봤을 때 해외 자산으로서는 아직 의구심들이나 관심도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내년까지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년 전에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다. 다른 나라들 현금 가지면 안 되고 다 투자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가고 경기 부양하고 이제는 침체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정말 다른 그 유니버스 그러니까 다른 우주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주식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중국이 자국 내 돈이 예금에서 이제 주식으로 이동하는 큰 틀에서의 이 과정이 한 5년 만에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자금,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주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든 국내든 지금 주식들을 많이 들고 이제 우려들 좀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반대 상황에 있다. 근데 당연히 반대 있는 건 반대 이유가 있었지만 비관론들이 많이 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소수 과열이었던 테크나 기술주 또 이런 기업들을 좀 넘어서서 일부 내수나 서비스업 그리고 일부 제조기업들의 이제 구조조정과 함께 상위 기업들의 이제 그 이익이 좀 개선되는 사이클 좀 보고 있어서 중국의 이제 예를 들면 CSI 300 지수 같은 우리 코스피 200 같은 보편적인 이 종합 지수나 또 중국의 항생테크 같은 홍콩에 있는 기술주 지수는 좀 째려보시면서 보시면 내년에 조금 더 유동성에서 이제 어떤 이익 기반의 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의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판